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영화 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거 사실 가끔씩 그런 영화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거를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영화인데 어떤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를 만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보통은 걸작에 있죠. 한 영화가 담고 있는 그 시간적 울타리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치를 거의 다 꼭꼭 담아놔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도대체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이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가장 최신작이고 깐네 영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만 장르적으로 따지자면 블랙 코미디, 미스테리, 멜로물의 요소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정물이 부분적 탐정물이기도 할 수도 있고 필름 누아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헤어질 결심은 그 어느 장르에도 속한다고 말할 수 없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멜로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2번 봤습니다. 극장에 가서 제가 전문적인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사전에 제공받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영화를 다시 봐야 보이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굳이 극장에 가서 2번 영화를 봤네요.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로 보면서 영화가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 우리가 그간 박찬욱 감독이라고 하는 인물에 가졌던 장르적 비틈이 왜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더 벗어나서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깊이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각본적으로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절절한 사랑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라고 하는 장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 두 인물을 보면 수갑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이 강하게 비쳐오고 있고요. 한 사람은 박해일은 눈을 감고 있고 이 탕웨이는 눈을 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들이 만나는 사랑에 대한 이들의 입장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죠. 이 포스터 한 장에 두 사람의 운명의 끈이 이제 묶여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코 이제 수갑이라고 하는 장치를 보자면 이들의 관계는 수사관과 피의자라고 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둘이 이 현실, 사랑에 봐야 되는 그것에 대한 입장은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은 그 모호 필름이라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사 크레디트가 떠요. 그러면 이제 첫 인물인 이 박해일이 연기하는 해준이 나오죠. 해준과 고경표가 연기하는 그 후배 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사격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경찰 사격장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타이틀이 뜨기 전까지 이 박해준이 연기하는 인물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인물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요즘에 날이 안 좋아 이런 대사를 합니다. 요즘에 날이 안 좋아서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나나? 살인과 폭력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당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살인과 폭력의 뒤를 쫓는 걸 무척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인 형태의 가족 형태를 꾸리고 있다는 형식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와이프는 이제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첫 장면에서 고경표 배우가 이제 이 형사팀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전체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형사로 말하자면 부산 지역에서 처음에 박해일 배우가 연기하는 그 팀은 이 팀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팀이고 그 다음에 이포라고 하는 가공의 공간, 부산은 이제 공식적 공간이죠. 그러니까 안개가 가득 끼어져 있는 이포라는 공간에 오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신영 배우가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 공간적으로 두 군데,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성도로 두 군데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자, 어쨌든 영화의 오프닝 씬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요렇게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 잠복근무를 이 고경표 그 대원을 꼬드겨서 잠복근무를 하는 거죠. 범인을 잡겠다는 걸로. 근데 하지만 주말 부부라서 이 사람은 주말이 되면 자기가 보러 가야 됩니다. 그 자기 와이프를 만나러 가야 되고, 이들은 정말 의무감 같은 16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부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겉으로는 되게 화사한 부부처럼 보여. 이렇게 오자마자 부인에게, 일하고 있는 이제 같이 맞벌이 부부죠. 부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마치 세트장처럼 되어 있는 집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대접하는 아주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들이 그런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작 이 머릿속에 있는, 박해일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 부인에 대한 사랑, 이런 감정,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이 범인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돼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영화의 그 첫 장면, 이 프롤로그에서 헤어지기 결심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거는 이 혜준이라고 하는, 박해일이 연기하는 인물의 성격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부분에 부산에서 나타나는 장면은 이제 사실 같은 사건을 두 번을 반복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좀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사건에 이제 뛰어들게,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예고편에서도 나와서 등장하는 산 장면이죠. 그 이들의 만남, 그 박해일과 그다음에 탕웨이의 만남이죠. 탕웨이는 설애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이들의 만남이 이뤄지는데, 이들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형사와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인 설애, 탕웨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잠복근무가 취미인 박해일은 이 여성을 쫓죠. 여성의 모습을 만나죠. 하지만 그 여성에게 매우 매혹당합니다. 거의 아마 영화에서 이 둘이 만나는 순간부터 거의 매혹당해요.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영화적인 요소들, 미술적 요소로 이제 보여지는 장면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 패턴이에요. 자, 이게 이제 탕웨이가 살고 있는, 그 설애가 살고 있는 집에 장식하고 있는 패턴인데, 이 패턴은 공책으로도 반복이 되고 이 핸드폰의 케이스로도 반복이 되고요. 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마치 파도를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이 나이가 어린 탕웨이가 이 살해당한 남자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마침내 죽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아주 절묘하게 쓰는 건데, 이 탕웨이라는 인물은 한국어가 어눌한 이제 중국 출신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표현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가 헷갈린 게 이 영화가 구사하는 특이한 유머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전달 방식에서 쓰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번역기를 돌려서 말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탕웨이가 이제 중국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번역해서 말해서 표현을 했을 때 드러난다는가, 이제 그런 식의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제 블랙 유머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둘의 감정의 이제 그런 오묘한 변화들이 잘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좀 그런 그 앞부분의 장면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는 박해일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 둘이 결국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사로서 이 박해일 혜주는 설애를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가는 거죠. 이 사람의 공적인 마음과 사적인 마음의 구분이 이미 초반부터 거의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장면도 초반부 장면에서 이 설애를 챙기는 모습인데, 정작 신문을 하다가 그 전까지 공영표에게 밥 싼 거 먹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초밥을 비싼 걸 시켜가지고 설애에게 대접하는 장면이 신문 과정에서 점심 식사를 시킵시다. 그리고 가장 최고급 모둠 초밥을 시켜서 먹는 거죠.
근데 그 모둠초밥이라고 하는 이제 장면이 다 대꾸를 이룹니다. 이 전 장면에서 부인이죠. 이 이정현 배우가 연기하는 부인과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는 지금 요리를 해서 이렇게 보이죠. 우리 초밥이나 시켜 먹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정현 배우가. 근데 초밥은 내가 웬만한 초밥은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본인이 끓이는 음식을 보는데 약간 미묘한 표정을 지어요. 아마 이 사람이 요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없는 거죠. 이 둘은 사실은 약간 진심으로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약간 의무감의 사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든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마치 통과 의례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가정엔 사실 구성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영화에서 액자로만 등장하는 중학생 아들이 있어요. 뭐 이게 편집본 삭제본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 지금 이 극장판에서는 저희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고, 그 아이는 뭐 공부를 한다고 어디 떠나가 있는 처지고요. 또 욕심이 되게 많은 아이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사실 이 아버지인 혜주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엄마는 난 이과라서 이해가 잘 가는데 그 아이의 마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혜주는 가정에서 이제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이정현이 연기하는 부인은 계속 가득하면서 이 언급되는 인물이 그 가정의 부부의 문제를 우회해서 표현을 해요. 대화할 때마다 이주임 얘기를 합니다. 이주임이라는 것도 일종의 복선인데, 영화 맨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복선도 또 깔려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이정현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도 재밌는 캐릭터예요. 원전에서 근무하는 캐릭터거든요. 이포라는 가상의 도시가 원전이 있는 도시로 나옵니다. 안개가 항상 끼어 있는. 그리고 원전 엄마, 원전 안전 뭐 이런 식의 원전 안전 엄마, 뭐 엄마 안전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캠페인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원전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뭔가 이제 뚜렷하진 않지만 그 사실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원천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도쿄 원전 사태까지 도쿄 원전 아니죠. 후쿠시마 사태까지 겪은 마당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표정에는 뭔가 진심이란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아마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는 행복하다는 걸 끊임없이 스스로를 강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강요하고 있는 느낌으로 사실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헛도는 인물인 거죠. 이 박해일이 연기하는 혜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가정에 대한 애정, 부인에 대한 애정은 형식적인 애정만을 가지고 있고 진짜 사랑이란 걸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사랑했던 거는 살인이나 폭력이라든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무감증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거든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하루에 영화의 대사에 나오지만 1시간에 뭐 46번을 깬다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물 탕웨이가 연기하는 설애라는 인물과 만나면서 그 틀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영화에서 몇 번 안 되는 혜준이 편히 잠드는 장면들은 이 설애를 관찰하거나 설애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밤을 새면서 지켜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다가 편안하게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망원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고 무전기를 통해 전화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혜주는 어느덧 영화에서 스크린상의 미장센 안에서는 그 안에 가 있어요. 가까이 가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그렇게 연출되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은데, 그 전화를 걸어서 DNA를 채취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통화상의 통화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혜주는 되게 아늑한 표정으로 이 설애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탕웨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장면들이 이제 앞부분에 이어집니다. 근데 파트 1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장면들에서 설애에 대한 혜준의 사랑은 되게 노골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할 정도, 본인만 부정하겠죠. 본인은 부정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관객도 봤을 때 혜준이 설애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엔 도덕률적으로 이건 안 되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캐릭터죠. 이 설애라고 하는 인물은. 근데 영화 아마 평자들 중에도 이 영화가
파머 파탈이라고 사용되는 필름 느와르의 틀을 깬 영화다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복합적 장르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보통 파머 파탈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을 파멸시키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감정의 흐름이 파머 파탈이 단순하게 이 남성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꾼으로서의 박찬욱 감독의 능력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미장센 자체가 매우 훌륭한 영화이긴 하지만 아주 유성희 감독이 연출했던 그런 뛰어난 미술적 감각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동시에 영화의 구성적 이야기로서의 재미도 그 미묘한 차이들과 차이와 반복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영화를 한 번, 두 번 보고 나서 이 영화 담고 있는 함의들을 모두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건 좀 건방진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에서 이야기의 미스터리가 한번 풀립니다. 이 영화에서 피의자인 설애를 형사인 혜진이 만나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죠. 이 남편이 죽었어요. 이 설애의 남편이 마치 밀실 사건처럼 암벽 등반에 올라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봉우리 안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살인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자살로 결론 내어 버리는 것이 이제 파트 1입니다. 오늘은 뭐 스포일러고 뭐고 영화가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뭐 그냥 막 얘기를 해버릴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반복적 이미지로 눈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혜준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계속 안약을 넣어가면서 눈을 계속 이제 안약을 넣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실인지 역시 거짓인지 눈물인지 아닌지가 무척 헷갈리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도 흘려야 될 같은 장면에서도 안약을 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자기가 이 혜진이 갖고 있는 건 무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진심의 감정을 잘 모른다라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품위가 있는 남자라는 평가를 설애에게 받습니다. 네, 설애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한 파트에서 이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카메오로 출연한 이 범인 캐릭터인 이 캐릭터입니다. 예, 뭐 우리 박정민 배우가 카메오 출연을 해줬는데 이 사람에게 자식의 진심을 토로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공감을 하고 이 남자는 결국 스스로 파멸되고 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암시하기도 하죠. 영화의 거의 이제 파트 1 부산 쪽에서 첫 번째 사건 이 설애가 자기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형사인 혜준을 만나게 된 거죠. 굉장히 로맨틱한 무드까지 가게 돼요. 근데 약 몇 가지의 이제 추리극으로서의 컨셉 그 요소들을 들어와서 또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이쪽에 탐정이기도 하죠, 혜준은. 근데 혜준이 이 여성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본인의 그 미묘한 감정, 이 영화의 제작사 박찬욱 감독의 영화사 제목이 제 이름이 모호필름이라고 했죠. 되게 모호해요. 이 사람이 본인이 느끼는 감정 자체를 과연 사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모호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쏠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초밥도 비싼 초밥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여연을 사랑하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돼서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이런 신문 장면에서도 이렇게 마주보고서 이게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치 이 둘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절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건 윤회의 공간이죠. 그러면서 막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느낌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녹록한 만만한 영화는 아니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진실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도 일부에 나오고 이 사람의 이제 힌트가 되는 모티브들이 몇 개 있어요. 설애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점들, 뭐 손이라든가 이 사람에게 굳은 살은 왜 배웠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결국 이 둘은 헤어져야 되는 감정이고 그 감정 속에서 붕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설애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에서 온 사람이죠. 붕괴의 의미를 몰라요. 무너지고 파괴됐다 이 의미를 몰라요. 자신이 나는 완전히 붕괴됐다는 표현을 혜준이 하는데 설애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개월의 시간이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설애는 떠났죠. 둘은 이제 안 만나고 혜준도 부산을 떠나서 자신의 와이프가 있는 원전이 있는 이포로 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이포에서 벌어지죠.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도 이제 벌어지는 곳이 이제 이포가 됩니다. 자, 그 둘이 만나는 감정인데요. 자,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공간이 되는 이제 그 시장의 모습의 촬영 장면이에요. 박찬욱 감독하고 이정현 배우랑 박해진 배우가 있는데 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이 이제 만나는 유명한 이제 대사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이렇게 만만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이 탕웨이의 대사가 나오죠. 내가 정말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되게 중요한 대사예요. 이 둘의 사실 어긋나는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영화는 두 번째 파트가 되면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화에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왜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이 혜준이. 그러면 누군가와 헤어질 결심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영화는 아까 이제 파트 1과 파트 2에서 비슷한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파트 1도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혜준을 만나게 됐죠. 영화는 물론 이제 전개가 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새로 결혼을 했습니다. 1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설애라고 하는 여인은 주로 사기꾼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박용우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남자랑 만나서 가다가 그 남자도 살해를 당합니다. 자, 과연 범인은 또 과연 설애일까요? 뭐 그런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모티브는 이 사람이 설애가 굳이 부산에서 폭행을 당하고 온 곳이 이포라는 겁니다. 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혜준이라고 하는 인물은 살인과 폭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삶을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맞는 관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모티브는 과연 뭘까요? 형사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사건에서 결국은 설애가 이 이포를 찾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화 속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문어체적인 대사, 정석영 각본가랑 박찬욱 감독이 그 문어체적 대사를 되게 영리하게 너무 잘 써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캐릭터이다 보니까 설애가 그 문어체적 대사를 하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닭살 돋는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한국어를 익히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갖고 있는 연결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니까 좀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바다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애라고 하는 인물은 산을 싫어하고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 문자도 인용해요. 공자님 말씀에 인자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해자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다라고 했다. 자기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혜준은 심지어 해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는 혜준에게 이제 파트 1에서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잠자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미 해군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혜준이 나 해군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보이시죠? 바다죠. 그러니까 영화는 산과 바다예요. 산과 바다의 요소. 산과 바다의 요소.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산에 가는 거고, 산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산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동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매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이 상태 1부 파트 1이 끝날 때 절망적 표현이거든요. 그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결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파트 1 1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다음에 아까 시장 장면에서
다시 이제 아주 낭만적인 고조적인 일부에서 됐을 텐데 이때도 되게 이제 이 설의 표현이 미묘하거든요.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파무파탈이라고 했는데 일단 1편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안 다음에 두 번째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의 흐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연출자가 너무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 자꾸 새로운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2편 이 파트 2에서 이제 이포 장면에서 이제 부인 남편이 되는 역할로 역시 거의 특별 출연급으로 이제 박용호 배우가 출연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이 혜준을 기억하게 만드는 인물이 됩니다. 담배 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혜준은 음식을 만들 때 영화에서 요 장면이죠. 둘이서 이제 지금 요 잠깐 모니터하는 장면입니다만 요 배경에서 요리를 하고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담배를 막 피거든요. 설애가. 근데 담배 피니까 짜증을 내면서 나가는 설애 뒤에 대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뒷면에서가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애는 투덜거리죠. 담배 피는 그런 모습도 누군가는 나한테 담배가 필 때 같이 요리도 해줬는데 너는 담배 냄새도 못 참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파트 2가 되면 둘의 마음이 사실 역전이 되어 있어요. 이 둘의 설애는 이제 혜준을 사랑하게 됩니다. 혜준은 자신이 원래 했었던 직업 일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설애의 사랑을 설애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두 장면이 이제 대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문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신문 장면에서 아까 고급 초밥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죠. 영화에서 미장센 자체로 둘이 마주보게 되어 있고 거울이 이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춰주게 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해요. 자, 하지만 이 영화에 지금 이제 스틸컷이 없어가지고 비교하기 참 되게 어려운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요 거울 같은 걸 통해서 모니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예 둘이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되어 등장합니다. 이 거울이 앞쪽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구현하기가 참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예 장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설애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제 안 받아주는 거죠, 혜준이. 예, 그래서 이 계속 튕겨나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설애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이 감정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죠. 설애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 남자는 이 설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 파트 2에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데 신문에서 이렇게 둘이 마주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편 이 장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장면으로 구성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장면이. 네. 잘 보시면 자, 뭐 몇몇에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미장센 속에서 등장하는 이 파트 1 부산 장면들에서는 이 설애라고 하는 인물이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 같은 걸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실체가 없는 일종의 인물인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 관찰을 합니다. 추격전 같은 장면이 등장할 때 설애 이 탕웨이가 운전을 해서 쫓아가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구경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일종의 뭐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 편의 그 2포로 넘어와서는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애가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은 사실 깊은 사랑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파트 1의 이제 신문 구도예요. 파트 2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신문 장면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엇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화가 서사가 이제 그런 감정적인 쌓임들이 생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주어집니다. 뭐, 이 빚쟁이라고 했던 이 박용우 캐릭터가 빚쟁이죠. 사기꾼이죠. 이 사기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남의 돈을 갖다 쓰고, 낭비하고, 뭐 도박하고, 뭐 이런 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되고,
뭐 그럼 그 사람 누군가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런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예, 영화를 보시면 알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영화에서 그런 대비라든가 구성 요소들이 너무 치밀하게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뭐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지금 일부에서 요양 보호사로 등장하죠. 그래서 뭐 죽은 남편이 산노인을 돌보니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그러니까 되게 직설적인 듯 아닌 듯한 표현들의 그 말의 말장난 같은 뉘앙스들을 유머 감각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 둘의 이 박해일의 감정적 표현의 경우에는 그 이렇게 망원경을 들고 있죠. 계속 탕웨이를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탕웨이가 연기하는 캐릭터 역시도 든든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그때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이 잘 맞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둘이 그런 감정들의 교류가 서서히 커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의 역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파트 1에서 이제 이런 뭡니까 이거 아까 나왔던 요 장면, 이 장면도 그 스틸인데 그 이후에 상당히 없어지게 되고 13개월이 딱 변화되면서 어떤 장면이 같이 뜨냐면 이 정신과 이렇게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진 이 혜준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하는데 해파리 모습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분명히 아니라 해파리는 뭐였냐면 그 탕의 이 설애가 이 사람한테 해준 말이었어요. 잠잘 때 해파리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죠. 그 뒤에 의사의 배경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가 결국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설애가 있어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고려들 때문에 없어지게 되죠. 품이라고 하는 게 자부심인데 설애를 이제 비난하면서 자부심인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 때문에 나는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건데 그 붕괴라는 표현 단어의 무서움이 바로 2부인 겁니다. 붕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제 이런 장면으로 두 번째 신문장 2부 파트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그 붕괴되었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 자체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 감정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 2는 사실 그 경계선 이 여자의 진심은 정말일까 아닐까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경계심은 영화를 첫 번째 보면 장르적인 우리가 익숙함이 있어요.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캐릭터들이 결국은 조종을 하잖아요. 스릴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선해 보이는 주인공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영화에서 공간으로 보면 이 미술적 배경이 사용이 되는데 이 속에서 결국은 아까 바다와 산의 모티브를 이용한 결말까지 가는데 그 결말은 결국은 이 사랑을 깨닫는 거죠. 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닷가를 향해서 가거든요. 바닷가를 향해서 이 두 남녀가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결과가 행복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겠죠.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 영화인데 그 사랑 영화에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사랑할 수 없는 관계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이 느와르나 스릴러의 틀이라고 하는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자면 인간의 그 감정적인 정서 정말 완벽한 누군가를 맡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정서에서 과연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볼 수 있고요. 우리가 과연 그걸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 둘은 그 타이밍이 매우 맞지 않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타이밍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아이러니한 인간의 드라마를 이 헤어지기 결심이라는 영화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해낸 것이고요. 예, 뭐 영화적으로 완벽한 미장센, 뭐 완벽한 미술이죠. 완벽한 미장센. 그다음에 특유의 그 리듬의 통합, 말러와 정훈이의 안개라는 노래가 되게 사용됩니다. 그 안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이 돼요. 이포라고 하는 도시도 안개 낀 도시고요. 이포라고 하는 도시고 뭐 여기 이제 안개 제대로 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들의 감정도 되게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안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개라는 표현이 정훈이의 노래로 그 노래를 누가 좋아해요? 설아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아가 돌보는 할머니가 항상 이 정훈이의 안개를 듣고 있죠. 근데 이 정훈이의 안개 이 노래가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송창식의 노래 버전이 같이 나오거든요. 듀엣 버전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의 엇나감이죠. 이 안개 같은 서로의 마음의 엇나감이고, 그것은 또 말러라고 하는 작곡가의 교향곡 5번까지 또 표현되면서, 선율까지 표현되면서 특유의 아주 교향적 느낌, 감정적 고향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너무나 큰 감흥, 이게 물론 어른이어야 되겠습니다. 큰 감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 사는 것에 대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뭐 이런 얘기고요. 뭐 김신영 배우가 등장하는데, 뭐 김신영은 되게 그 플랫한 평범한 일반적인 형사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뭐 과장된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경상도 지역의 형사로 제 몫을 다하는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어서 뭐 이 사람에게 웃음 폭탄 기대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약간 모티브가 있죠. 영화에서 약간 블랙 유머 같은 건데, 자라라든가 성류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남성성, 여성성 애정의 표현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 성류를 가지고, 자라를 가지고 벌어지는 유머들 같은 것도 사실 성인적 유머들인데, 그런 유머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장면 보면 이것도 재밌고, 이 장면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수준의 드라마 틀기는 아니에요. 장르에 예상하는 바의 틀들을 모두 깨버리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못 알아들 영화는 아니지만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모티브가 너무 많고, 아까 뭐 휴대폰도 나왔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모티브거든요. 대화 장면에서도 뭐 문자로 대화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장면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계속 설애를 관찰하면서 이 스마트워치에 계속 혜진이 녹음을 합니다. 파트 2에서는 반대가 됐죠. 이제는 반대로 설애가 혜진에 대한 마음을 계속 녹음을 합니다. 그게 되게 드라마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런 감정을 보고 서로 일부 마지막에 이제 진심을 느끼고, 2부 진심, 그러니까 숨겨진 감정인 거죠. 그 감정을 느끼는, 그것도 중요한 모티브가 돼서 그 반복과 차이들의 모습들이 되고 결말이 나는 이야기인데, 뭐 결말까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헤어지기 결심이라면 좀 새로운 영화적 체험들을 느껴보실 분들은 아마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더 접근이 좀 더 쉬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너무 평범하지 않아서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이 나와서 흘러가는 영화라서 조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취향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걸 뭐 존중해야죠. 새로운 걸 찾는 누군가라면 반드시 봐야 될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헤어진 결심에 대한 뭐 장황하고 제가 본 것들만 얘기했던 그런 리뷰 되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입니다.